오케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4일이고요.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번 찍는 인간이기 때문에 2월 달 들어서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다주택 이슈 같아요. 다주택. 더 이코노미스트 잡지 2022년 9월 22일 보면은 제목도 딱 그거예요. 왜 월스트리트가 단독주택을 스냅핑업 하냐고 빠르게 매집을 하느냐에 대한 것인데 이 한 우리가 이 부분 한 네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부동산이라는 데 크게 네 가지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 본관처럼 오피스 유형이 있고요. 오피스텔 아니고요. 오피스 거대한 오피스 건물들 광화문에서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리테일 쇼핑 시설들이 있죠.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은 프리미엄 아울렛 같은 쇼핑몰이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이 사는 이제 주택입니다. 주택형, 레지던셜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 외곽에 웨어하우스,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근데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오피스하고 리테일 쇼핑몰은 구조적으로 지금 다 박살나고 있어요. 다. 특히 이제 리테일 유형 같은 경우에는 산업 패러다임이 온라인 쇼핑으로 가기 때문에 오프라인 쇼핑은 지금 기능이 처절하게 망가지면서 다 망가져요. 다. 미국에 있는 유수의 백화점도 거의 다 파산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증거고요. 그럼 온라인 쇼핑이 되면은 이제 오프라인 그 물류가 중요하기 때문에 창고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류 창고는 여전히 괜찮아요. 근데 물류 창고의 특성은 뭐냐면 도시 외곽에 있어요. 우리가 사는 도시 안에는 그러면 사실 세 가지 유형밖에 없는 겁니다. 오피스하고 리테일 쇼핑하고 주택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테일 쇼핑 망가졌고요. 오피스는 어떠냐? 오피스는 코로나 터지고 그다음에 AI 되면서 아까 계속 말씀드린 오피스는 구조적으로 지금 공실이 20% 30%예요. 미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 그럼 남은 건 주택밖에 없어요. 거대 금융회사가 과거에는 오피스도 투자하고 리테일도 투자하고 주택도 투자하고 웨어하우스도 투자했어요. 근데 웨어하우스는 도시 외곽에 있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도시에도 당연히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오피스는 구조적으로 망가지고 있고 리테일도 구조적으로 망가졌어요. 그럼 남은 건 주택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대 초반부터 이미 물론 그 전부터 임대 아파트는 아파트 형태를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어요. 타운하우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단독주택을 매집하기 시작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따라서 이거는 부동산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에서 주택시장으로 들어가는 건 너무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거 더 나가서 임대 아파트뿐만 아니고 단독주택을 싹쓸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단독주택 자체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주택 자체를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주택이라는 건 사실은 도시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조건 살아야 돼요, 사실. 그래서 필수재라는 겁니다. 필수재. 필수재이면서 인플레이션 해지예요. 그러니까 불황이 온다고 했을 때 오피스 공실률 갑자기 3%에서 10%갈 수 있어요. 쇼핑 시설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불황이 되더라도 사람들은 도시에 살아야 돼요. 오히려 더 올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농촌보다 여기가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따라서 주택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게 굉장히 커요.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 수요 측면에서 미국 얘기입니다.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이제 30대 후반 40대가 되면서 이 친구들이 이제 가구를 구성하기 시작합니다. 가구를. 그래서 자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반려동물 같은 것들도 키우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어요. 근데 이 부분도 재밌는 게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2008년 금융위기 터진 다음에 MZ세대, 특히 M세대들의 주택을 바라보는 특징이 바뀌었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 주택을 소유를 안 할 거다. 왜냐하면 2008년에 금융위기가 워낙에 컸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부동산 위기였고 실질적으로 주택 위기였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개인이 소득을 높이기 시작하고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다면 주택을 소유하는 욕구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이 이 직업 전선에 들어가기 시작한 2000년대 초중반부터는 과거에 어떻게 분석을 했던 간에 이 사람들도 단독주택에 대해서 선호를 하고 단독주택 시장에 매입 시장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따라서 수요가 붙은 거예요. 사실 수요가 붙은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공급 이슈도 이제 존재를 해요. 우리가 2020년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 타격받으면서 인플레이션 시작됐고 시공비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공급이 계속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이런 네 가지 효과 배경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러다임, 부동산 패러다임 변화, 도시 안에서 가장 유망한 부동산 유형은 주택 하나 남은 거고요. 그리고 주택이라는 게 이게 필수제이자 인플레이션 해지를 기능하고 있다는 두 번째 특징. 수요 측면에서 밀레니얼 세대가 주택 매입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 이제 공급 측면에서 이제 시공비가 올라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반드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손해 나는 장사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따라서 월스트리트에서 2020년대 초반부터 단독주택 매집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건 배경이고 이게 어떤 문제점을 일으켰냐면은 이거 진짜 우리하고 지금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 전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월스트리트하고 개인하고 경쟁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월스트리트 살 때 그냥 현금을 다 사버렸어요, 사실은. 개인들 몰기지 이슈해야 되는데 자금 동원력이 있으니까 그냥 빨리 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시장에서 물건이 나오면 경쟁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월스트리트가 기존의 단독주택입니다.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을 매집하는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이 개인이죠. 개인 실수요자의 진입이 아예 차단돼요. 그러면서 매물이 고갈되는 겁니다. 말씀 뭐냐면은 이게 거대 자본하고 개인하고 중산층하고 동시에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한다고 치자고요. 시장에 진입을 해가지고 서로 경쟁을 해서 물건을 지금 갖고 와야 되는 건데 이게 자본력이 아예 그러니까 불평등해요. 개인은 자기 현금에다가 이 파이낸스를 일으켜야 되는데 거대 자본은 그냥 사는 거예요. 사실은 먼저 사요. 자금 동원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출을 승인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개인은 그걸 기다릴 필요도 없는 겁니다. 물건 나오면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경쟁 자체가 불평등하기 때문에 거의 싹쓸이가 되는 겁니다. 싹쓸이. 사실 스냅핑업이라는 거의 싹쓸이라고 보시면 돼요. 빠르게 매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맨 처음에 나타나는 효과들은 이런 특히 이제 약간 좀 고가 주택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기 때문에 중가 이하 저택들을 아예 삭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난 효과는 뭐냐면은 개인 실수요자가 마켓에 진입하는 걸 차단시켰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은 롱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매물이 고갈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효과가 나타났어요. 두 번째는 이것도 놀라운데 이게 뭐 AI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이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 또는 자본력이 있는 회사들은 자기 고유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해가지고 가격을 책정을 해요. 즉,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수요가 있고 공급이 될 거고 지금 어디서 얼만큼 거래가 됐기 때문에 가격이 개인보다 그걸 빨리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장 지배력을 갖게 돼요. 즉, 데이터 기반으로 해가지고 가격을 책정을 하는 겁니다. 가격을 책정을 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개인은 그 주변 또는 멀리서 임대료가 얼만큼 됐는지를 좀 늦게 알 수 있잖아요. 안다고 하더라도. 근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임대료가 될지를 지금 알고 있고 미래 상황까지 알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가 있게 돼요. 즉, 매물도 적어졌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임대료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일드가 되게 좋아지기 때문에 가격까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즉, 이 공고한 시장 지배력과 기술력으로 임대료가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물건을 확보를 한 다음에 이 기업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약탈적 관리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요. 기업형 임대인이 이들이 굉장히 가혹한 관리 방식을 택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수수료 같은 것들을 굉장히 카테고리화 시킨 다음에 수수료를 높여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낮더라도 수수료를 높임으로써 통합적인 자기들이 가져가는 그 총액 자체를 높여버리는 겁니다. 사실은요. 따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주거 안정성을 저해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 이거는 이제
자산 양극화 심화로까지 가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제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가격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이, 이 로인컴 패밀리한테는 더 시장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되게 웃긴 거예요, 사실은.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가 와가지고 금융회사들이 다주택, 특히 사람들이 선호하고 매매를 하는 주택 유형, 미국의 주택의 단독주택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대량으로 매집하는 걸 거의 금지시켜버린 겁니다. 그게 스탑 월스트리트라는 행정명령이고 올해 1월 20일 날 시행됐어요. 그럼 그게 우리나라에도 반면교사를 우리가 지금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다음번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우리도 지금 이 다주택 관련된 논의를 뭐 비난만 하고 지금 대안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대안을 얘기한다고 우선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원칙이라는 걸 제가 봐서 한 4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이 패러다임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는 전제입니다. 이 첫 번째는 부동산 임대 사업이라는 건 절대 블루오션이 아니에요. 이건 레드오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지금 그 에피소드라는 청년 임대주택 운영한 SKD&D 사회에서 한 4년 일하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2015년인가 16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쉐어하우스를 개발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주택 임대 시장에서 웬만한 사람들 제가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업계에서도 관여를 했고 뭐 개발도 해봤기 때문에 이게 그 운영이라는 게 사람들을 넣고 그 사람들을 관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절대 블루오션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거 레드오션입니다. 레드오션. 예, 수익률을 높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주택 유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유형이란 자체가 도시 안에서 이 부동산 패러다임의 변화로 오피스 망가지고 쇼핑몰 망가졌기 때문에 남은 건 주택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 금융회사들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몇 천억 단위로. 뭐 SKD&D 같은 경우에도 워버핑커스랑 같이 몇 천억짜리 펀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미스터 홈즈 같은 데도 어마어마하게 몇 천억짜리 펀드를 받았고 앞으로 더 나올 건데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은 이 기업형 임대 아파트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우리가 지금 아니에요. 들어왔는데 지금 사실 그 딜들이 약간 뻐거려질 기미도 좀 보여요. 하여튼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부동산 임대 사업은 절대 블루오션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글로벌 부동산 패러다임을 봤을 때 거대 기업들은 도시 안에 있는 주택은 가장 매력적인 상품으로 본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원칙을 정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한 4가지 원칙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매매 위주 시장하고 임대 위주 시장을 좀 나눠서 봐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즉 매매 위주 시장은 지금 아파트고요. 임대 위주 시장은 빌라예요. 두 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시장에서 임대건 매매건 간에 이 주택 총량을 증가시키는 다주택자. 그러니까 아파트를 누가 100채를 줘요. 또 빌라도 누군가는 100채를 더 져줘요. 그런 다주택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한테는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돼요. 인센티브가. 다만 이 인센티브라는 것이 제공될 때 공공적인 목적인 부합을 일부는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에 있는 뭐 맨하탄에서 하는 20-80 룰 같은 게 있어요. 사실은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이 주택 총량에 기여하지 않는 부분들 있잖아요. 주택 총량에 기여하지 않으면서 특히 기존 주택, 아파트 시장의 경우에 매매 위주의 시장의 경우에 거기서 매매하는 다주택자, 이건 기업이건 개인이건 이건 규제를 해야 돼요, 사실은. 즉, 주택 총량을 늘리는 다주택자는 우리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게 맞으나 매매 위주 시장, 아파트 시장에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규제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네 번째는 특히 이제 빌라와 같은 또는 임대 위주 시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 대규모로 임대 사업하는 다주택 기업은 인센티브가 필수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전세 사기가 터졌잖아요, 사실은. 그건 개인들이 장난친 거거든요. 몇백 채를 막 매입을 했어요, 사실. 거기서 장난을 쳤는데, 예를 들어서 뭐 SK라든지 아니면 맹그로브라든지 아니면 거대한 기업들 있잖아요. 거기서 전세 사기가 터졌네요. 하나도 안 터졌어요, 사실은. 즉, 시장이 조금 더 규모화되고 기업화돼야 되는 게 맞아요. 따라서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좀 정책이 좀 설계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여기까지.